치열한 논의로 남북 대화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남북 관계를 보는 여의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보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치권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는 상황에서 출범한 사법개혁특위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합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에선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합의 가능성은 없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입장부터 물으세요. 이슈파이터에서 준비한 또 다른 야심찬 코너입니다. 바로 여의도 파이터 시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이팅 넘치는 대담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여의도에서 상암 TBS 스튜디오로 급파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간판 파이터 두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시죠.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태욱. 네. 저는 이게 파이터가 아니라 가지고 아닌데. 아니 왜 오자마자 막 세게 붙으시는 것 같은데 에이. 불만이 파이터 아니세요? 아니요. 너무 웃으세요. 근데 파이터 치고는. 네. 파이터 아닙니다. 네? 오자마자 이게 뒷그림이 이제 바뀌었는데 아까는 촛불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게 적진의 속에 와가 요즘 안 그래도 좀 자유한국당 힘든데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안 올래고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장국장님도 오마이뉴스 국장 출신이라가 이게 완전 2대1로 지금 이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 네. 이 연합 의원들은 저런 말 꼭 하더라고. 예,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부터 파이팅이 넘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TBS 앱으로 실시간 댓글 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5400으로 바로바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도 전에 정태욱 의원님께서 여기가 이제 신적폐의 소굴에 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공정하게 시간 배분과 토론의 내용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맨날 그런 실제로는 불공정하게 하면서 말은 항상 공정하게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아주 힘듭니다, 저희들이. 아니, 서울시에 20년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보수 정권이라 가지고 아주 편하게 됐는데 지금은 아주 불편합니다. TBS 라디오나 이게 TV는 거의 대부분 거의 진보라 그러나 좌파 농객들의 거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우리 한번 가면 허벌나게 터지고 핸드폰에 문자로 돼지게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야, 제가 보기에는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정태욱 의원님께서 고정에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장국장님 저를 그래도 한 번 더 모르고 싶은 다음에 제발 이 고정 독자들한테 자유한국당 욕 댓글 좀 덜 달아라 그러세요. 참고로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예, 욕 댓글은 다 먹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자나 토론 패널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슈를 바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들이 줄줄이 구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정태욱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명진 의원님 먼저. 정태욱 의원님 먼저 하시죠. 왜냐면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제 두 가지를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특활비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무원을 한 30년 했었는데
특활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자유재량이 굉장히 넓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가 갖다 쓴 것에 대해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보 없이 다 국정원 돈을 갖다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랬을 거고요. 네. 그래 되는데 이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는 보수 정부에까만 탁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이제 돈을 문제를 삼는 게 이제 나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그 부서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 있는 특활비를 대통령한테 갖다 쓰는 것이 과연 불법적인 문제냐라는 것에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활비를 어떻게 쓰느냐 문제하고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거는 제도 개선의 문제나 아마 기껏 해봐야 회계 질서 문란 우리가 회계 책임에 보면 네.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용으로 쓰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게 비단 이 특활비 문제만 놓고 보자면 지금 여러 쟁점이 있지만 뭐 다스나 뭐 등등이 있지만 뭐 또 그 사이버 사령부 선거 개입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특활비 문제만 보자면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정권들도 했을 텐데 유독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것만 잡는 것이 문제다. 전체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네. 조사 그리고 이제까지 어떻게 썼어 왔는지를 이렇게 딱 두 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 내에 깊숙이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마치 그게 이게 뭐 큰 돈을 횡령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 특활비가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쓰여졌고 네.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전부 다 보고를 하고 네.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네. 이걸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이냐. 네. 그래하고 그중에 특별히 악랄하게 네. 뭐 이걸 인마이 포켓한 게 있다면은 네. 그때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드러난 그 오늘 이제 드러난 그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 그 특활비를 청와대가 유용했던 부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좀 드러났고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김백준 그 비서관이 네. 사실은 일반적인 비서관이 아니라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업 시절 그리고 서울시장 시절 청와대까지 40년 동안 네. 사실은 금고지기와 가장 측근해서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객관적인 사실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인 김주성 기술실장의 이 2억 원을 주차장에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네. 사실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또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제2부속실의 행정관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용 네. 여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제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두 가지 사실인데요. 네.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의 특활비를 얘기하는데 두 분, 그러니까 DJ 정부의 비서실장인 박지원 비서실장, 문재인 비서실장이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저는 사법 당국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특활비 관련해서는 네. 명확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가 30억 정도 밝혀져서 또 추가 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사용된 내역을 보면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실 영수증이 필요 없이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집행된 내역으로였나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적으로 뭐 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한다든지 사실은 국가 공금의 국비의 사적 유용에 따르는 특활비의 수사가 핵심적 쟁점이었다. 즉 그것이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추가 기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김백준, 김진모 비서관도 사실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특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의해서 저는 수사가 됐고 김주성 기술장의 그 진술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서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동안의 관행과 적폐에서 제도 개선의 차원과 실제적인 범법 행위의 차원과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있잖아요, 특활비는.
청와대도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국정원도 있고 말씀하신 근무하시던 서울시에도 있을 거고 다 있거든요. 국회도 있지 국회도 않습니까? 있고. 국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좀 구분해서 하는 건데 보자. 구분의 제도 개선과 범법 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분해서 보고 과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주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일 없다. 그러면 그 각종 비리 혐의를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그거는 MB 정부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다 수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활비를 그때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에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 때 받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보지를 않았고 그리고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 했기 때문에 없었는지 이제는 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도둑놈한테 너 도둑질했냐 안 했냐 안 해요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듯이 그래야 되고 그거는 뭐 수사에 관한 문제를 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장윤선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의 칼날이 계속 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에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정치 보복적인 집요하게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모든 이 정부에서 이슈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이슈를 꺼낼 때마다 항상 반드시 나오는 것이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그 집권 여당으로부터의 지침을 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제 논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적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했던 거고 실제로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공식적인 민주주의 과정인 대통령 선거 시기에 사이버상의 댓글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을 국가기관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그건 대통령 바로 탄핵과 하야 사안입니다. 의원님 생각하시지만 미국도 경험 많이 하셨지만 미국의 CIA나 FBI가 댓글을 써서 대통령 당선에 관한 댓글을 만들어서 했다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바로 탄핵과 하야의 수준이지 지금처럼 이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적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벗어난 범법행위고 범죄행위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성격과 수준이 틀리다라고 보는 거죠. 말 잘하는 우리 김영진 의원님 말을 못하게 되겠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댓글이 과연 바람직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집권 여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제시했다 근데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날 바로 아침에 추미애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때에 첫 일성이 드디어 이제 이거는 적폐 뭐뭐가 드러났다. 이제는 바로 이명박을 수사하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김관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그러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하는 그날 아침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날 이제는 이거는 이명박의 저거 없이 지시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명박을 즉각 수사를 착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상식적으로 보기에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허가나 인지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은 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구속이라 그렇게 한 적은 수사에 없어요.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죠. 검찰에서 이래 보다 보면 예를 들어 김관진 장관을 지금 사실 서울지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전 정부를 곱지 않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를 중단을 할 리도 없는데 김관진 장관이 구속되니까 그거는 이명박이가 개입 안 됐을 수가 없다라고 예단을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담당 검사들한테는 야, 이명박이를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거를 저는 의원님 아니라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식의 국민들은 국방부 김관진 안보실장,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인지나 허락 없이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댓글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그냥 단순한 그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이지, 제가 보기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과도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과도한 음모론이면 참 좋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현실적으로 세상에 참 일이 많고 사법부에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째 그리 그 원세훈 댓글, 그다음에 이제 뭐 김관진 댓글, 그리고 다스 문제, BBK 문제, 특활비 문제, 어쩌고저쩌 하나같이 MB를 향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다스 문제도 보면 사실은 이 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산 게 아니라 120억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수사를 재요청을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던 거고, 이번에도 다스의 실제적인 사장이었던 김성호 사장, 또 전무가 그 시기 2008년 특검에 의해서 발언했던 발언 내용이 그때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시기의 특검에서 저는 그래 정호영 특검이나 삼성 조준홍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시기에 너무 큰 가이드라인을 쳐준 겁니다. 칸막이를 줘서 너희들은 여기까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이응자에도 나오면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내재된 마그마가 지금에서 사실관계가 터진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지금 여기서 음모가 할 거 없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활비 문제 의혹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한 16분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이슈가 많은데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리를 좀 하자면 이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정태욱 의원님께서는 이게 제도 개선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고,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도 개선 전에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마무리도 되겠죠? 네, 하나 내가 더 제기한 문제는 하나라도 어떻게 그래 좀 문제를 근데 5개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댓글, 그다음에 다스 문제, 그다음 BBK 문제, 특활비 하나같이 MB를 향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아까 우리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과연 우연의 일치겠는가? 이거는 분명히 정치보복을 굉장히 받을 수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정치보복으로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의 반컵을 보더라도 반뿐이 없다라고 보기도 하고 반이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복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두 분의 토론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몫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넘기기로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북대화 국면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문점에서 남북 양측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인공기 태극기 논란, 단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님 왜 웃으세요? 저는 너무 그 과거에 우리 사회적 합의, 그리고 남북 관계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남과 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 올림픽이라든지 공동 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응원이나 입장식에 있어서 대략 한반도기 정도는 남과 북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컨센서스가 확인된 내용을,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에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한 역사의 시계반을 너무 뒤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한반도기를 들고서 남과 북의 평화를 기반으로 비핵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길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한반도기를 바라보는 게 낫지, 거기에 인공기 태극기를 섞어서 그것을 이념 논쟁과 남남 갈등의 새로운 기제로 사용하는 것은 전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판단해서 네. 남과 북이 협의해서 적정한 방향을 결정을 알겠습니다. 하면 과거의 합의, 과거의 관행, 과거의 이 과정들을 존중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정도는 저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적인 의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역사의 시계바늘을 너무 뒤로 뒤로 물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태극기 인공기 이념 맞다라고 논쟁할 봐요.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그 비판하셨는데요. 정태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공기가 아니라 한반도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이 적절하냐 그 문제를 하기 전에 이 시기에 그 평창 그 올림픽에 네.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대거 떼저비로 부르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 북한이 실제로 선수단이 참석한다 하면 선수단이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명 정도 와가지고 차분하게 행사하고 단일 팀을 하면은 하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선수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네. 한 360명이나 무슨 응원단이니 임원진이니 이렇게 또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다 대줄 거라고요. 북한 애들은 보나마나 안 될 거고 그래 됐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신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라는 큰 틀에서 커다란 국제 공조를 흐트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아까 김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비핵화를 향한 대화가 되면은 뭐 그거 우리 바람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아예 그 비핵화 논란은 아예 의제 삼는 걸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끌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비핵화 논란은 못하고 저렇게 평화 공세, 위장 평화 공세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은 오히려 핵을 전제로 한 남북 대화만 하고 뭐 이산가족이나 만나고 자꾸 이렇게 하고 네.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여러 가지 회의담하는 나쁜 선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그런 논지라고 한다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반대하십니까? 나는 북한 선수단 정도 10명 정도 하고 그 임원진 정도 와가지고 하면 되지 거기에 뭡니까 응원단이 수백 명이 오고 이거는 2014년 저기 인천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선수단보다는 응원단이 훨씬 많았어요. 즉 2014년에도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과 북 간의 특수한 경우에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 국면을 이끌어 나가고 핵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으로 사실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과도하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네. 보면 지금 전체 그 북핵 문제를 가지고 둘러싼 그 네. 남북 미중 일로의 사관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같이 개입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전 열었다. 그러면 일면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 시점이 됐고 그것에 플러스로 해서 말씀하시는 우려들 있잖아요. 대북 핵에 대한 공조 부분들을 네. 잘 유념해 나가면서 아주 예리하게 이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시기에 선수단 10명에 말은 좀 쩌리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응원단 300명이 오는 정도는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칼로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모양인데 네.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다음 좋죠. 주에 또 나오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예. 하면 천천히. 좋겠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남북 대화의 이제 꽉 막힌 이제 교착 상태에서 남북 대화 물꼬를 트면 좋죠. 네. 그런데 그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이 거의 이제 그 최고도로 돼가 북한이 사실상 거의 지금 항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을 용인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대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청와대 안보실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좀 연동되는 이슈여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소유권 논란이 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1987,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유치는 그 이른바 보수정권 시대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또 1987년 6.25항쟁 당시 이 사실을 밝혀낸 것도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소유권이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하셨다고 잠깐만, 하면 이 문제는 정태영 의원님께서 소유권 주장을 먼저 하시니까 정태영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객관적인 팩트 관계는 나는 잘 모를 뿐더러 곽상도 의원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나 한 가지 객관적으로 확실한 거는요. 이제 박종철 열사 학생 학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밝혔고 안 밝혀를 지금 논쟁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 생각을 그건 중요치 않는 거고,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가 그거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어느 정부가 했든 간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이제 김영진 의원 말씀대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그런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올림픽에 오히려 북한 핵이라 하는 세계 평화를 장애를 가져오는 체제 선전용에 우리가 이용되는 점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이 된다. 그 부분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이제 1987 관련도 그렇고 평창올림픽도 저는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 드리죠. 왜냐하면 그 시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저는 아주 잘하셨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계승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치러 나가면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경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유치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유치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987 관련해서도 그 시기에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지금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건 전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혀내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꼬를 터서 같이 노력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하셨으면 정말 칭찬해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에 여야를 떠나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평창에 관해서 핵 문제를 무력화시키는 거로 이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9년 동안 사실 일관된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 일변도에 의해서 북한을 다뤄왔어요. 채찍과 당근 중에 사실은 채찍만을 사용하면서 해왔는데 그 과정, 9년의 과정이 단 한 번도 핵 고도화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이라든지를 속도를 완화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재와 압박과 더불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저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에서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다뤄왔던, 그리고 같이 만들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핵을 비핵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만드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막고 최대한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저는 위장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친과 함께 풀어나가겠다, 그런 시도라고 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웃으셨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 정부의 의도고요. 실제 그러냐, 그 문제는 변론인데, 하나만 짚고 나가면, 이제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분이 전임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 그만큼 제재와 압박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인데,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국 실제로 제재를 우리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실제로 국제 공조인데 그때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 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치해 놓은 상태였어요. 네. 제대로 된 이 북핵에 대해서 국조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 공조는 제4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2016년입니까? 네. 16년에 일어나가지고 3월 3일 날 유엔 제재길이 2270호가 나오면부터 제대로 국제 공조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는 마지못해 끌려가지만은 중국도 상당히 동참한 이때에 네. 우리 쪽에서 구멍을 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는 뭐 사실 우리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국제 공조에서 엄청난 구멍을 내는 거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국제 공조의 가장 큰 축이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에요. 즉 미국과 중국이 같이 공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문 봉쇄로 뒷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남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100% 환영한다. 그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전 이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흑묘 백묘론이라고 하잖아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어떤 고양이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변도로 나갔을 때 과연 변화가 있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오바마 정부부터 일관되게 전략적 인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다 막았어요. 즉 북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 의해서 네. 전체 경제에서 외부 교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제재를 네, 통해서 압박이 알겠습니다. 실효적 효과를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슷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태영 의원님 반론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김영진 의원님 말대로 되려면은 이게 북핵 폐기로 가는 회담이 되는데 그건 아예 의제에서 제외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제가 평창 올림픽을 공동 올림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 회담이 된 거고 네. 이 쌓여진 남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네. 좀 더 높은 단계 이산가족 그다음에 비핵 네. 이런 단계에 대한 과정들을 펼쳐나가는 거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너희 비핵화라면 비핵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같은 북한 선수들이 뭐 300~400명 와가지고 네. 하는 체접이 대주고 돈 대주고 하다 보면은 아까 그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가 이렇게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데 커다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두 분의 논지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한 2박 3일 토론을 해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마도 지금 이제 댓글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아무래도 제가 이 시점에서 다음 주로 한번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정태영 의원님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니 오늘 얘기가 다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그 주말에 발표됐던 권력기관 개편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좀 묶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정책들 특히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정부 정책이 혼란을 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영어 교육 관련해서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권력기관 개편 문제를 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이제 그 경찰 권력의 비대화 이걸 좀 걱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쟁점을 가지고 두 분께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스피디하게 그러나 잘 알아듣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님부터 저는 하시겠습니다. 이제 뭐 경찰의 권한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문제보다는 네.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권이 장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대통령의 용병구시를 한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검찰을 너무 자기 수족처럼 부렸는데 이번에 그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중에는 한 기관에 있는 권한을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것들이나 또 공수처럼 또 엄청난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있지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이 대통령으로 권한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정말 그 원래의 그 기관 고유의 기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그 뭡니까 그 제도적인 방안이나 네. 의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개편 방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국정원의 기능이 외국과 같이 뭐 정보 수집만 한다 그러는데 네. 우리 남북 대치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는 국정원의 고유한 기능에서 간첩 잡는 기능을 빼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는 정말 경찰 보고 도둑 잡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 권력기관 개편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네. 경제 문제는 이따가 한 번 더 돌까요? 예. 그러면 예, 김용재 의원님. 저는 이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이제 과거에 아까 말했던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들을 그 일소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시스템으로 권력기관을 재정립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그 권력기관을 만들고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검찰에 있어서 검찰에서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를 떼어내서 검찰을 견제하고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 관련한 부분들을 경찰로 이관하고 네. 그리고 경찰 내에서 우려했던 대공수사권에 관한 그 수사의 질과 이 깊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안보 수사처를 만들어서 전담하게끔 하고 그리고 국가정보원 자체는 대북 네. 경제정보를 중심으로 대외 안보정보를 개편해 나가면서 본래의 기능을 만들어 나가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는 거죠. 네. 경찰의 공용 비대화 문제는 수사와 일반 행정,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분화해 나가면서 전체 경찰이 적절하게 그 견제와 균형을 갖고 실제로 아직까지 그 경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면화 짧게 하지 않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방향은 국회에서 좀 논의해 나가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면 네. 저는 해소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측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도 합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회에서 이 통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은 오늘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제가 좀 마무리로 듣죠. 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어쨌든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국회 사개특위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태욱 의원님께서 네, 뭐 1분 이내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글쎄, 1분이 아니라 20초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상 이제 사개특위가 월요일 날 네. 출발하는데 일요일 날 그 바로 오후 1시 반에 청와대에서 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아마 여당 의원들한테 분명한 지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지, 여당 의원들이 재량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그 청와대 지침 너무 받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제 보기에는 넓은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박근혜 새누리당처럼 그렇게 지시한다고 하지 않아요. 말 안 그리고 들어요? 사실은 그 내용은 네. 대선 이전부터 저희 당의 대선 공약으로 네. 정립돼서 모든 의원들이 다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그 조국 수석이 한다고 해서 끝내야 그걸 됩니다. 하거나 그러진 예.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너무 뜨거운 토론이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고요. 다음 주 예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약하시죠? 네, 예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